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아까 문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종훈 박사님 말씀을 빌리면 PD 선생께서 강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농담이니까 또 문자 보내지 마세요. 3578번님이 한대수의 물 좀 주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몰라가지고 목말라요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물 좀 주소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오래돼서요. 그리고 9157번님, 사드 배치 하나 못하는 게 동맹이냐. 맞는데요. 비용을 1조 부담하라. 그게 동맹이라는 게 서글픕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셨습니다. 5505번님, 이를 만듣네요. 한물이 학자의 발언이지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라도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1 더하기 5. 6이죠. 네, 2 더하기 7은 귀요미고요. 예? 2 더하기 7은 그건 또 뭐예요? 구이요미. 아니, 농담도 이렇게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시네요. 예. PD 선생님의 강압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예.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사드 말씀하셨는데, 예. 문 대통령이 어제 그 청와대에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원래 한미가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예.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 어떤 연유에선지 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 라고 이 초기 사드 배치 일정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제를 하나 깔죠. 사드 배치를 할 때 대한민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파에 의해서. 통보할 필요는 없는데 협의를 하긴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동맹에 이제 뭐 서로 동맹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네.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우호라는 것이죠. 네. 국방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국방부 측은 반박했습니다. 방금 네. 말씀해 주신 말씀을. 예. 그렇죠. 미국 국방부가 예. 반박을 했죠. 예. 예.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인데. 네. 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묻는 것이 좋을 거다. 예. 이렇게 일단 한 발을 빼면서 예. 미국 정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하고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예. 동맹의 결정이었으므로 예, 또한 앞으로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요 얘기까지 딱 했습니다. We trust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왜 당초 이 1 더하기 5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2 더하기 4로 바뀌었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국방부는 또 이거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다 된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답을 내놔야 할 네. 그런 차례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 없다. 사항이 예. 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 쪽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건누락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고 예. 어찌됐건 이게 급하게 반입된 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현 정부가 생각하는 가정은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미국에서 서둘러서 갖다 놨다. 이걸 우리나라 정부는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 정부는 아니다. 이거 다 사전에 협의했던 거다. 투명하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국방부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간에서. 영어가 상당히 번역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미국 네.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사드 배치 철회로 가려고 하는 의도로 본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죠? 뭐 거의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 국방부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네. 아무래도 당신네들 번복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번복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청와대는 입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번복 여부를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이번에도 이게 절차적인 문제, 예. 절차적인 그 정당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했던 게 예. 환경 영향 평가 문제도 예. 있죠. 그렇죠. 또 국회 인준 문제도 있죠. 예. 인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예. 거기다가 또 이런 소소하게 이런 그 배치의 그 순서 네. 일정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절차적인 문제만 세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네. 지금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철회로 가기 위해서 네. 배치 철회로 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야당들은 어떻게 발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야당 쪽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뭐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때 어차피 지금 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도 없잖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의 생각은 이거 좀 약간 걱정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예. 그 자유한국당의 발언도 있고요. 예. 국민의당 경우에도 이게 뭐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뭔가 연유가 있었다면 진상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지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벌컥 이렇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독일은 21세기 새로운 핵탄두를 미국의 핵탄두를 독일에 배치하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유치를 했거든요. 네. 유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미국이 세계를 글로벌 전략을 세우면서 꼼수를 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박사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지금 함께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맞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만 우리의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말은 안 하지만 네. 주변 강대국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중국도 거기에 해당하고 네. 뭐 이제 그렇게 본다면 네. 주한 미군의 그 전략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북용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동북아 네. 에서 우리가 입지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 그렇죠.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미 대사관 앞에서 큰 시위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전략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 입장에서 이 한국을 믿어도 될 만한 나라인가?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볼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원비어 사태 이후에 미국은 이 반북,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CNN 방송이 김정은 금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까지 보도를 했다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돈은 다 어디서 나는지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창일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로 김정은 돈줄을 차단하려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왜 호화로운 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네,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은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 네. 후지모토 겐지의 그 요리사를 통해서 무슨
참다랑어, 뱃살이라든지 뭐 알라스카 캐비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수입해서 먹는다. 네. 아니 뭐 식사에 동원되는 돈이 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사실 뭐 그보다도 이제 프린세스 95 요트, 네. 이 요트 한 척이 400만 내지 600만 달러입니다. 예. 그다음엔 뭐 벤츠 S600 리무진 예. 이런 건 뭐 60만 내지 2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김정은이가 이게 벤츠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벤츠를 많이 수입했고 이것은 뭐 단순한 그 호화 승용차가 아니라 이제 기관총이나 수류탄에도 타이어가 펑크나지 않은 방탄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예. 뭐 그걸 탄 우리 김정은의 모습을 여러 언론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김정은의 생활은 상당히 호화스럽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간부들에게나 벤츠, 시계 뭐 이런 걸 선물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일종의 선물 정치, 선심 정치 뭐 이렇게 부릅니까? 북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선물 정치라 그러는데 네. 사실 선물 정치는 뭐 김일성 때도 있었고 김정일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김정은의 선물 정치는 조금 독특하다. 즉 김일성 때는 뭐 선물을 주면 전체 인민들에게 좀 그 급수는 다 다르지만 고루고루 나눠주는 선물 정치라면 이 김정일 때부터 하는 이 선심성 그 선물 정치는 지금 김정일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함시계, 그러니까 명함시계라는 건 이제 시계에 김일성이라는 붉은 글자로 새겨진 그 시계들 명함시계라고 하고 네. 또 군대 지휘관들에게는 명함 쌍안경, 예. 그다음엔 명함 권총을 또 선물을 합니다. 예. 이 권총만 보더라도 뭐 그게 이제 금도금이 돼 있고 그게 이제 김일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건 보통 뭐 사단장 이상급에만 주지 그 이하에겐 절대로 주지 않는 그 호화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벤츠도 뭐 보통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벤츠 주지 않고 예. 군단사령관급 이상에게는 벤츠를 주다 보니까 북한의 군단사령관의 벤츠는 다 똑같습니다. 네. 색깔이나 이런 데서 그 선물 승용차이기 때문에 대체로 저 차를 보면 차량 색깔만 봐도 저희 군단사령관이 탔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물을 하사합니다. 네. 노동당 내에 김정은 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안에 이제 39호실이 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이 39호실 실장이 바로 지금 장기적으로 김정일 때부터 맡고 있는 그 전일출이라는 사람이고 예. 또 노동당 내에는 재정경리부라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때 이 재정경리부의 부부장에는 김정일의 이제 마지막 그 부인이었던 김옥이 아버지 김효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부부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미 그 사람은 물러났고 네.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내의 모든 국내외에서 보는 외화 달러는 이 39호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김정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방금 벌어들이는 달러 전부라고 하셨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고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일이가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김정은에게 넘겨준 달러가 스위스에만 43억 달러가 있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북한에는 이제 외화벌이가 뭐 무기 판매 또 무연탄 뭐 철광석과 같은 지하 자원 수출 그 외에도 뭐 위조 지폐라든지 위조 담배라든지 또 마약 같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네. 이것은 북한의 정상적인 경제는 뭐 거의 작동하지 않는데 이 외화벌이만은 항상 꾸준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돈은 이제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데 지난 2013년에 장성택이가 처형된 것도 결국 이 돈 문제를 놓고 돈을 스위스에서 날라오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갈등하다 보니까 이 장성택이 처형된 걸로 이렇게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저들이 북한 내부의 어떤 깊은 사정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유 세계에도 뭐 말해서 이런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뭐 우리 안생께서도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뉴스로 가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 사태 이런 걸 들으시면 비자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통치 자금이라 그럴까요? 이런 자금은 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이 통치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점이 중요한데 북한은 사실상 1970년대 초반부터 이게 경제가 인민경제 또 제2경제 노동당 경제로 쪼개지면서 네. 이 북한이라는 게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외화로 통치되는 네. 그런 이상한 그 금융체계가 확립이 됐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뭐 비자금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이 예. 그냥 김정은이 그 39호실 금고가 개인 금고화 돼버렸고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그 금고에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네. 그건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 내부는 장마당이 서서 일반 인민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하고 나름대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스며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층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벤츠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명함 선물 시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과연 통치 자금이 무한정 공급될 수 있을까요? 서구 세계에서는 이 통치 자금을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 글쎄 지금 북한의 그 비자금 통치 자금은 뭐 독일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 기업의 투자 주식으로 투자됐다. 예. 거기서 이제 자금을 불리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예. 물론 이것이 100%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마 미국 재무성은 어느 정도 북한의 통치 자금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호화 생활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또 핵무기 개발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 자재들도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거기에도 사용된다고 볼 때 이 자금 흐름, 이 자금 회로를 잘 그 관찰해 봐도 뭔가 북한 체제를 좀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 키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북한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4944번님이 주신 문자에 대한 답으로 3부로 시작하겠습니다.